조용한 오클라호마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야기는 1997년 평범한 5월 저녁, 한 어머니가 평소처럼 딸들을 잠자리에 들게 했을 때 시작되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가져왔다. 소녀들 중 한 명이 침대에서 의문스럽게 사라졌다. 수사관들이 사건을 맡았을 때 아이가 자발적으로 집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망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수사관들이 마침내 이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 그 결과는 모든 관련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989년 2월 12일 작은 마을 베어슈타트에서 태어난 키르스텐 히츠펠트였다. 소녀의 운명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직후 가족을 떠났다. 키르스텐의 어머니 셰넌은 딸과 함께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2년 후 그들은 자신들만의 집을 찾았다. 곧 셰넌의 삶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또 다른 소녀, 페이스가 태어났다. 하지만 이 결혼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은 다시 두 아이와 함께 혼자 남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키르스텐은 페이스를 돌보는데 어머니를 도와주는 배려 깊은 언니로 자신을 드러냈다. 이는 그녀를 나이에 비해 매우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자매들은 침실을 공유했고 어머니는 옆방에서 잤다. 운명의 날인 1997년 5월 13일 저녁, 키르스텐이 8살이고 페이스가 3살일 때 셰넌은 평소처럼 딸들을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녀는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녀를 깨우지 않기 위해 여성은 큰 딸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소녀들 중 하나가 밤에 부를 경우를 대비해 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새벽 3시쯤 셰넌은 갑자기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깼다. 딸들이 깨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그들의 방으로 갔다. 그러나 문에 다가갈수록 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소녀들이 다시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막 돌아가려 했다. 그때 그녀는 비정상적인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 방 문이 보통은 반쯤 열려 있는데 완전히 닫혀 있었다. 어머니는 아마도 딸들 중 하나가 문을 닫았거나 자신이 문을 열어두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샤이너는 문을 살짝 열었지만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이야기 입시 30분쯤 셰넌은 딸들을 깨우러 갔다.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침대에서 막내 페이스만 발견했다. 키르스텐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페이스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걱정된 어머니는 집 전체를 수색했지만 큰딸은 어디에도 없었다. 혹시 키르스텐이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에게 갔을 거라는 희망으로 셰넌은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그도 손녀를 보지 못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셰넌은 경찰에 연락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처음에 소녀가 집 어딘가에 숨었거나 산책을 나갔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조용한 마을에서는 특히 자신의 집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곧 상황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키르스텐의 방을 수색하다가 수사관들은 창턱에서 큰 우려를 일으키는 흔적을 발견했다. 집 주변을 수색할 때 경찰관들은 창문 근처에서 셰넌이 자신의 딸의 것으로 확인한 흔적이 있는 소녀의 옷 한 벌을 발견했다. 법 집행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동의 실종 가능성을 시사하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했다.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병력이 즉시 투입되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경찰관들에게 새벽 3시에 그녀를 깨운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야 그녀는 이 순간이 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 주변 수색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그 밤에 비정상적인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일한 단서는 이웃의 진술로 사건 추정 시간과 일치하는 새벽 3시쯤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명확한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실종된 키르스텐의 동생인 3살 페이스와 대화하기 위해 아동 심리학자에게 의뢰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사건의 목격자인 것 같았지만 나쁜 남자가 언니를 데려갔다는 말만 반복할 수 있었다. 이는 키르스텐의 실종이 비자발적이었음을 확인해 주었지만 가능한 범인의 신원이나 소녀의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의심이 키르스텐에 가까운 환경 내 누군가에게 쏠렸다. 왜냐하면 외부인이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소녀의 어머니가 불법 약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수사관들은 실종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셰넌이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상환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생겼다. 또 다른 더 불안한 이론도 고려되었다. 수사관들은 어머니가 딸의 실종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비록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 가설은 키르스텐의 신비한 실종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의 일환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 법집행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얻기를 희망하며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반응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경찰에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수사관들은 대부분 가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각 신고를 신중하게 조사했다. 그러나 곧 수사관들은 불안한 단서에 부딪혔다. 전화를 건 여성 중 한 명이 파트너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다툼 중에 위협적인 맥락에서 키르스텐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남자는 소녀의 삼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이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다. 키르스텐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던 집은 이전에 이 친척의 소유였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집의 평면도를 알고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 남자는 과거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 신문 중에 그 남자는 키르스텐이 실종된 날 밤에 술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진술은 그를 새벽 4시까지 그곳에서 보았다고 진술한 여러 증인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소녀의 어머니 셰넌과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사건에 그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의심해서 그녀를 제외하기를 망설였다. 키르스텐 실종 시점에 소리가 없었던 것은 수사관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았다. 그들은 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의 비밀을 풀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이론을 계속 조사했다. 실종 신고 이후 법 집행기관은 많은 버전을 검토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조사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좋은 결말에 대한 희망은 매일 줄어들었다. 소녀의 어머니 셰넌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그녀는 지역 언론과 이야기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심지어 몇몇 이론을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종종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셰넌은 지역 기업들에게 키르스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놀랍게도 많은 기업들이 회사 정책을 이유로 거절했다. 주지사와의 면담을 시도한 그녀의 노력도 실패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셰넌은 자원봉사자들을 조정하기 위한 작은 센터를 조직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정보를 전파하고 언론과 소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신뢰를 악용했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자기 홍보에 이용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이 제한적임을 깨달은 셰넌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하여 범죄학 학위를 취득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 결정은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다. 셰넌은 키르스텐의 실종과 관련된 사람이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새로운 직업은 사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석방과 관련된 가능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수년 동안 셰넌은 딸 키르스텐의 운명에 대한 해답을 찾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키르스텐의 실종과의 연결을 발견하길 바라며 자신의 도시와 주변에 살고 있는 의심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신중하게 조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헛되었다. 법집행기관은 정기적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새로운 이론을 검토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FBI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키르스텐이 실종 후 몇 년이 지나 어떻게 생겼을지 보여주는 초상화가 만들어졌다. 비록 희망이 매일 줄어들었지만 명확한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 이야기의 예상치 못한 반전은 2014년에 일어났다. 한 여성이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경찰에 접근했다. 할머니가 사망한 후 그녀의 물건을 정리하는 중에 그녀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할머니의 아들이 키르스텐 해필드의 실종에 관한 상세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기장 항목들은 수사관들이 그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기장에 따르면 그 남자는 키르스텐을 그녀의 방에서 데려와 그가 집을 가지고 있던 이웃 도시로 데려갔다. 거기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서술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었고 심지어 경험 많은 수사관들도 깊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불안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모든 것이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되었다는 언급이었다. 이 정보는 수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셰넌이 어느 순간 키르스텐을 살아서 찾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법집행기관은 즉시 그 여성의 아들을 대화에 초대했다. 그들은 그가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의 말은 그들을 놀라게 했다. 젊은 남자는 사건에 관련했다고 인정했고 모든 것이 그의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수사관들은 그 집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철저히 제거된 경우에도 생물학적 물질의 가장 작은 흔적과 접촉할 때 빛나는 특별한 물질을 사용했다. 결과는 모든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전문가 중 한 명은 나중에 그가 본 것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비유하며 흔적이 집 전체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흔적의 위치가 개인 일기장의 항목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바닥재와 벽지 샘플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한 후 전문가들은 이것들을 분석을 위해 보냈다. 병행하여 주변 지역 조사가 조직되었다. 집에서 그들은 또한 수많은 비디오 카세트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수사관들은 각 녹화물을 보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비디오 자료나 부지수색 모두 예상된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반전은 전문가들이 수집된 샘플의 분석을 완료했을 때 발생했다. 모든 흔적이 사람이 아닌 동물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결에 가까웠다고 확신했던 수사관들에게 진정한 충격이었다. 대신 그들은 수사에서 또 다른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이 이상한 상황의 성격은 불분명했다. 아마도 누군가가 법집행기관을 오도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발견된 일기장에 묘사된 이야기는 특별한 인식을 가진 사람의 상상력일 수 있다. 아마도 저자는 소녀의 실종에 대한 뉴스를 읽은 후 자신의 머릿속에서 전체 드라마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비밀을 밝힐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새로운 단서가 없었고 2015년 여름까지 수사는 다시 정체되었다. 키르스텐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온 것은 최근 이 사건을 맡게 된 수사관 데릴 밀러였다. 그는 모든 기존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검토 중에 밀러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모든 해 동안 그의 전임자들은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 창고에는 어떤 이유로 검사를 위해 보내지지 않은 키르스텐의 방창턱과 그녀의 개인 물건에서 채취한 샘플이 있었다. 아마도 이전에는 분석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것이다.
밀러는 이 실수를 바로잡기로 결정하고 발견물을 실험실로 보냈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단, 두 샘플 모두 키르스텐이 아닌 알 수 없는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돌파구였다. 하지만 곧 수사관은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혔다. 얻은 유전적 프로필은 FBI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그 사람이 범죄 이력이 없거나 그의 데이터가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밀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샘플을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목록을 작성하고 각 참가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놀랍게도 모두 기꺼이 샘플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수사관들에게 해결의 열쇠가 알려진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다 주었다. 수사는 수년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밀러는 이미 희망을 포기했을 때 갑자기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화가 왔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보고했다. 샘플 중 하나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샘플의 소유자는 길 건너편에 살던 가족의 이웃인 56세의 안토니 팔머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팔머가 실종 당일법 집행관들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그는 당시 새벽 3시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깼다고 증언했다. 이제 새로운 정보가 있어. 수사관들은 그를 다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증거가 재판에 충분했지만 수사관들은 추가 정보를 얻기를 희망했다. 이는 과정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위치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실종된 키르스텐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이웃을 다시 조사한다는 구실로 안토니를 대화에 초대했다. 실제로 그들의 목표는 그로부터 더 자세한 진술을 얻는 것이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그가 그 밤에 다른 것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안토니는 이전 진술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키르스텐의 집 앞에 주차된 흰색 차를 보았지만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관들이 그가 개인적으로 키르스텐이나 그녀의 가족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안토니는 그들을 이웃으로만 알고 있으며 키르스텐과 직접 대화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법의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그 남자는 과거 몇 년 동안 이웃 아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기억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전거 수리를 도와달라거나 사탕을 가지러 오곤 했다고 말했다. 키르스텐 가족의 집 방문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자신 있게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진술은 대화의 핵심 순간이 되었다. 소녀의 방 창턱에서 그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의 말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모순은 추가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이전에 안토니의 친구가 그 집에 살았고 당시 거기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복잡해졌다. 하지만 발견된 증거는 새로운 것이었다. 대화의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 수사관들은 키르스텐의 방과 그녀의 개인 물건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 보고했다. 안토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고 그 집의 문턱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관들은 전술을 바꿨다. 수사관 밀러는 키르스텐의 사진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 안토니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사진을 밀어내고 그것을 보는 것을 피했다. 밀러는 여러 방법으로 안토니의 진술에서 모순을 밝히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단호히 부인했다. 그는 자백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자신의 사건 버전을 결연히 고수했다. 긴 대화 후 수사관들은 안토니를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은 후 그들은 그의 부지를 철저히 수색했지만 중요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 동안 안토니가 계속해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증거는 그에게 불리했다. 재판 중에 이전에 간과되었던 안토니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이 나타났다. 키르스텐과의 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에 그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7년 말 판결은 안토니에게 불리하게 내려졌고
그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키르스텐의 위치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는 수사관들을 특히 불안하게 했다. 키르스텐의 어머니 셰넌은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답을 얻기를 희망하며 감옥에서 안토니와 정기적으로 만났다. 매번 그녀는 그가 중요한 정보를 밝히기 직전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반전은 2019년 초에 발생했을 때 안토니가 사망했다. 교도관에 따르면 그의 행동 때문에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죽음으로 키르스텐의 가족은 이 슬픈 이야기를 해결할 마지막 희망을 잃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생일 며칠 후에 사라졌다. 가족들은 그녀가 그냥 사라질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의 실종은 가장 어두운 가족 비밀을 드러내게 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페이에빌 남쪽에는 호프 밀스라는 작고 아늑한 마을이 있다. 1987년 에드워드 딘 윌리엄스와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딸 테바사의 탄생을 기뻐했다. 2년 후 그들의 두 번째 딸 앤이 태어났다. 에드워드 딘에게는 테리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그는 그녀의 첫 번째 짧고 어려운 결혼에서 태어났다. 이혼 후 테리의 아버지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다. 테리는 똑똑하고 강하게 자랐으며 그의 자매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는 항상 그들에게 롤모델이었다. 에드워드 딘은 항상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목표를 추구하고 독립적이 되도록 가르쳤다. 모든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종종 테리의 성취를 강조했다. 에드워드 딘은 매우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인 오빠 로버트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했다. 로버트는 항상 아이들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려운 순간에 여동생을 지원했다. 에드워드 딘의 두 번째 결혼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혼 후 그녀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이클 윌리엄스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꿨다. 에드워드 딘은 마이클을 그녀의 오빠 로버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로버트는 마이클과 함께 군대에서 복무했다. 마이클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두 번의 실패한 결혼 후에 그는 그녀 삶에서 최고의 남자가 되었다. 에드워드 딘과 마이클은 1999년 8월 6일에 결혼했다. 결혼 후 에드워드 딘의 아이들은 마이클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그들의 신뢰와 애정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결혼은 매우 행복했다. 마이클은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에드워드 딘이 이전에 함께했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이클과 함께 그녀는 안전함을 느꼈다. 마이클은 혼자서 가족을 부양했고 에드워드 딘은 더 이상 이전처럼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계속 미소 지었고 마이클과 함께 매우 행복했다. 몇 년 후 앤과 테바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테리는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가족 모두가 그의 결정을 기뻐했다. 그들은 그에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2010년 3월 에드워드 딘은 슬픈 소식을 받았다.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 마이클이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다. 마이클의 병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짧은 시간 내에 그는 강하고 건강한 남자에서 완전히 무력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와의 작별 후 에드워드 딘은 매우 힘들었다. 마침내 그녀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남자를 찾았는데 이제 그를 잃은 것이다. 1년 후 마이클을 잃은 첫 번째 기념일이 다가왔다. 에드워드 딘은 견디기 어려워했다. 그녀는 매우 외롭고 우울해 보였다. 가족들은 그녀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느꼈다. 다행히도 그녀의 아들 테리가 그녀가 혼자 있지 않도록 잠시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딸들과 에드워드 딘 자신도 이 제안을 기뻐했다. 그러나 밝혀진 바와 같이 에드워드 딘의 아이들에게 이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11년 12월 1일 에드워드 딘 윌리엄스의 맏딸이
밖에서 빨래를 널던 중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를 들었다. 삼촌 로버트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아 그녀와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다. 테바다는 즉시 여동생 앤에게 전화했다. 앤은 어머니가 혼자 있기 위해 떠났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지만 테바다는 어머니가 항상 떠날 때 알려준다고 지적했다. 그 후 그들은 로버트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1년 12월 4일 순찰 경찰관이 길게 버려진 자동차를 발견했다. 번호판을 확인한 후 그는 그 차가 에드워드 딘 윌리엄스 소유임을 확인했다. 차는 그녀의 집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에드워드 딘 자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순찰 경찰관은 현장에 수사관들을 불렀다. 차는 잠겨 있지 않았고 대시보드에는 오빠 로버트의 메시지가 열려있는 전화기가 있었다. 이것을 읽고 있다면 꼭 전화해.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 차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수사관들은 나무에 묶인 에드워드 딘의 핸드백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운전면허증, 수표책, 그리고 $3,000 이상의 현금이 있었다. 경찰은 또한 자동차 열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명히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열쇠를 가져갔다. 에드워드 딘의 오빠 로버트는 차가 발견된 곳으로 불려갔다. 수사관들은 그의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이는 그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로버트는 에드워드 딘이 약 일주일 동안 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는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경찰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다. 로버트는 또한 에드워드 딘이 근처에 살고 있으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아들 테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딘 윌리엄스의 실종 사건이 시작된 후 수사관들은 어머니의 가능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테리를 신문했다. 테리는 약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봤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루나 이틀 동안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테리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종종 몇 주 동안 집에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이 로버트와 대화했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정보를 공유했다. 로버트는 그의 여동생이 1년 전에 남편을 잃었고 여전히 그 상실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녀는 상실을 견딜 수 없어서 나쁜 일을 계획했을 수 있다. 수사관들은 이 이론을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에드워드 딘의 딸들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상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둘째 딸 앤이 신문을 위해 불려갔다. 그녀는 어머니가 때때로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고 친구들도 에드워드 딘이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울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큰딸 테바사도 신문을 위해 불려갔다. 테바사는 즉시 어머니가 나쁜 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추측을 부인했다. 그녀는 근처에 살았고 자주 어머니를 보았다. 테바사는 어머니가 그녀의 졸업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고 그냥 사라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딘이 잠시 떠날 계획이었다면 분명히 딸에게 알렸을 것이다. 처음부터 수사관들은 에드워드 딘의 오빠 로버트를 의심했다. 그들은 테바색의 삼촌이 어머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이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했다. 로버트는 매일 여동생과 연락하고 있었고 그녀가 그의 메시지와 전화에 응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실종 신고를 하는 것을 망설였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왜 그가 즉시 경찰에 가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졌다.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에드워드 딘의 가족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앤과 테보타는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뉴스에 출연했다. 테보타는 끝까지 어머니가 발견되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2011년 12월 11일 에드워드 딘 윌리엄스가 실종된 지 2주 후 경찰은 도시 외곽의 불법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알려지지 않은 증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것은 실종된 에드워드 딘 윌리엄스로 밝혀졌다. 쓰레기장은 그녀의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녀의 옷은 더러웠다. 수사관들은 가족에게 발견 사실을 알렸다.
딸들은 이 소식을 힘들게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않으려 했다. 실종자 사건이 형사수사로 전환되면서 중범죄 부서의 수사관이 수사에 합류했다.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에드워드 딘의 오빠 로버트를 다시 신문하는 것이었다. 그에게서 DNA 샘플을 채취했지만 수사는 그의 무죄를 확인했다. 신문 중 로버트는 에드워드 딘의 핸드백에 큰 금액의 현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명했다. 그는 11월 27일에 마지막으로 여동생을 봤는데 그때 그는 벼룩시장에서 그녀를 도왔다. 핸드백에서 발견된 $3,000는 물건 판매 수익이었다. 수사관들은 증거가 발견되기 전에 만들어진 모든 단서와 기록을 확인했다. 에드워드 딘의 자동차 열쇠가 사라졌고 아무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신문 중 한 번, 수사관은 테보텍의 어머니의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다. 테보타는 열쇠가 베티붓 모양의 별 모양 열쇠고리에 달려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녀는 또한 이 열쇠가 보이는 가죽 비디오를 제공했다. 경찰은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수사관은 에드워드 딘이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아들 테리의 신문 기록을 조사했다. 테리는 어머니가 생일 약 2-3주 전에 짧은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다. 차가 발견되기 일주일 전인 11월 27일 토요일에 그는 우연히 그녀의 전화 대화를 들었다. 에드워드 딘은 "난 널 그리워해. 내가 거기 갈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테리는 그녀가 아마도 로맨틱한 관계를 가진 남자와 대화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 남자를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가 그와 대화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에드워드 딘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던 새로운 로맨틱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진술 후 수사관들은 그녀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그녀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수사 중 수사관은 새로운 용의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에드워드 딘의 특이한 열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트럭 운전을 좋아하여 종종 개를 데리고 가서 단순히 운전을 즐겼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몇 년 전에 웨인 블랙이라는 트럭 운전사를 만났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가 당시 마이클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딘과 웨인은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이 우정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들은 어머니가 남편 마이클이 일하는 동안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딘의 딸들은 어머니가 실종되었을 때 웨인 블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블랙은 에드워드 딘과 연락이 없었고 수색을 돕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딸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그를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고 그들 사이에 더 많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수사관들은 웨인 블랙과 에드워드 딘 사이에 로맨틱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그를 신문에 초대하여 그들이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 접촉했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수사관들은 신문 중 웨인의 고백에 놀랐다. 그는 에드워드 딘을 그녀가 실종되기 전날 밤에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렌스시에서 콘서트에 함께 갔다. 콘서트 후 에드워드 딘은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 1시경 그녀는 웨인 백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으며 침대에서 개들과 함께 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좋은 저녁을 보내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그렇게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웨인은 수사관들에게 콘서트 후 사업 때문에 떠났고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행 기록, GPS 좌표, 이동 데이터를 제출했다. 수사 결과 웨인 백과 에드워드 딘 사이에 로맨틱한 관계의 징후는 없었고 단지 친구 관계만 있었다. 웨인 백은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그는 또한 경찰에게 새로운 가능한 용의자를 알려주었다. 에드워드 딘의 두 번째 남편이자 두 딸 앤과 테바사의 아버지. 에드워드 딘의 두 번째 결혼은 어려웠다. 그녀의 남편은 권위적이었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었다.
지속적인 다툼과 갈등이 그들의 가정 생활을 특징지었고 이는 아이들의 양육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는 테리를 불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방식대로 교육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딘의 아들 테리에게 화가 났다. 그는 테리가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매일 에드워드 딘과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고 아들에게 사과하려 했다. 모든 갈등 후에 테리는 어머니에게 그 남자를 떠나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매번 머물렀다. 에드워드 딘은 그 남자를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소녀들이 어렸을 때 이혼으로 결혼이 끝났다.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새로운 결혼을 한 후에도 에드워드 딘은 여전히 테리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수사관은 윌리엄스의 전 남편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번째 남편은 유죄일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일터에 있었고 그의 위치는 알려져 있었다. 그는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경찰은 몇 주 동안 계속 사건을 조사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었다. 2012년 1월,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받았다. 에드워드 딘은 지역대학에서 논문을 작업하고 있었고 그녀의 지도교수는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에 나눈 불안한 대화를 보고했다. 에드워드 딘이 아들이 집으로 이사 올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아들의 귀환에 대해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경찰은 그의 전처인 타라 케네디를 포함하여 테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타라는 테리와의 가정 생활이 매우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할 때 그의 질투와 공격성을 알아차렸다. 타라는 어머니와 계부와의 관계 문제가 테리에게 영향을 미쳐 그를 폭력적으로 만들었다고 믿었다. 경찰은 에드워드 딘 윌리엄스의 집을 다시 수색하기 위해 돌아왔다. 도착했을 때 수사관들은 테리가 뒤뜰에서 물건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마이클 윌리엄스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와 물건들을 파괴했다. 이는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테리는 마이클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물건들을 없애려고 했다. 집을 수색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윌리엄스의 자동차 열쇠를 발견했다. 그가 직접 가져왔다면 그것들은 그곳에만 있을 수 있었다. 테리는 체포되었지만 수사관들과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침묵을 지켰다. 경찰은 11월 28일 윌리엄스와 테리 사이에 비극으로 이어진 갈등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그런 다음 테리는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하고 차에 타서 수사관들을 오도하기 위해 집에서 5km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했다. 테리의 자매들인 앤과 태비샤는 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법정에서 테리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어머니의 추종자 중 한 명이 유죄라고 주장했다. 2015년 11월 23일 에드워드 딘이 54세가 되었을 날 배심원들은 테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에드워드 딘 윌리엄스의 친척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던 아들 테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다. 한 소녀가 산책을 나갔다가 의문의 상황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고 곧 몇 가지 불안한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30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 있었고 결국 수사관들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났다. 멜리사 트럼블은 1977년 3월 1일 매사추세츠주 로렌스에서 태어났다. 출생 한 달 후 그녀의 친부모는 그 소녀를 입양 보냈다. 그녀의 새 부모는 자넷과 로버트 트럼블이 되었다. 멜리사는 인근 세일럼 도시에서 자랐다. 그녀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패션과 노래에 관심이 있었으며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다. 학교에서 그녀는 많은 친구가 있었고 방과 후에는 보이스카우트와 비슷하지만 양성 아이들을 위한 단체에 자주 참석했다. 멜리사가 9살이었을 때 그녀의 양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그녀를 돌보지 않게 되었다. 얼마 후 그녀의 어머니는 로버트라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다.
1988년 9월 11일 멜리사와 그녀의 어머니는 자넷이 로버트를 만날 계획이었던 로렌스로 갔다. 그들은 자주 지역 술집에 갔고 자넷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종종 딸을 데려갔다. 보통 어머니는 술집에 앉아 있는 것이 지루했기 때문에 멜리사가 밖에서 놀도록 허락했다. 자넷은 그녀에게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고 멜리사는 인접한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이 술집을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소녀는 지역 아이들을 알고 있었고 종종 그들과 놀았다. 이날 멜리사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끔 어머니를 들여다보곤 했다. 이런 방문 중 하나에서 바텐더가 그녀에게 팝콘을 준비해 주었고 소녀는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술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4시경 그녀의 어머니는 멜리사가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차를 확인했지만 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로버트와 함께 그녀를 찾기 시작하여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들은 멜리사를 찾지 못했고 몇 시간 후인 저녁 9시경 자넷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관들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지만 소녀를 찾지 못했다. 어둠이 임무를 크게 어렵게 만들었지만 경찰은 늦은 밤까지 멜리사를 계속 찾았다. 그들은 소녀가 가출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멜리사가 어둠을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 멜리사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수색은 계속되었다. 오후 3시경 한 철도 작업자가 경찰에 전화했다. 그는 술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철도 정류장을 검사하고 있었다. 이 정류장은 꽤 커서 가장 넓은 곳에는 8개의 선로가 있었고 그중 많은 선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빈 차량들 사이에서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곧 멜리사 트렘블리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한 단서 근처에는 그녀의 이름이 있는 핸드백이 있어 그들의 추측을 확인해 주었다. 수사관들은 아직 운행 중인 철로에서 증거를 발견했고 그것들이 기차에 의해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이 구간이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기차가 지나간 것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실종의 원인인지에 대한 의심이 즉시 생겨났다. 주요 수사관은 이 버전에 맞지 않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첫째, 멜리사라는 이름이 적힌 카드가 발견된 핸드백은 추정된 범행 현장에서 거의 20m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철로에서의 사고로 실종이 발생했다면 핸드백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수사관은 핸드백 근처의 땅에서 많은 흔적과 진한 버건디색의 몇몇 흔적을 발견했다. 이는 그에게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아마도 모든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고 그 후 알려지지 않은 범인이 사고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증거를 철로로 가져갔을 것이다. 범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요소는 장소 자체였다. 수십 개의 빈 차량이 있는 철도 정류장은 종종 집이 없는 사람들과 의심스러운 활동을 위한 외딴 장소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따라서 수사관은 이 그룹의 누군가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발견된 증거는 의학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었고 경찰은 즉시 더 많은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멜리사가 발견된 현장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사건의 연대기를 복원하기 위해 목격자 찾기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그들은 철도 회사 직원과 이야기했는데 그는 사건 하루 전에 멜리사와 비슷한 소녀를 철로 근처에서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는 소녀에게 철로에 있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소녀는 떠났다. 그런 다음 경찰관들은 술집 근처에 살며 몇 달 동안 멜리사를 알고 있던 여성에게 갔다. 그녀의 아이들은 멜리사와 친구였고 소녀는 자주 그들을 방문했다. 이날 멜리사는 그녀의 집에 와서 아이들을 놀이에 초대했지만 아이들이 행동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여성은 그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멜리사는 혼자 떠났다.
곧 수사관들은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았다. 그는 철도 정류장 근처의 교차로에 있는 벤 옆에서 멜리사와 비슷한 소녀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소녀는 운전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목격자는 그 남자를 크고 불쾌하게 생긴 약 30세, 검은 머리와 큰 수염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다. 벤은 오래되고 갈색이며 녹슬었다. 경찰관들은 이 남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비슷한 차량을 찾기 시작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증거를 조사하고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사건은 1급 범죄로 바뀌었고 수사관들은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멜리사가 실종되기 직전에 그녀 근처에서 목격된 벤의 설명이라는 하나의 단서만 있었다. 경찰은 비슷한 차량을 찾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장애물에 부딪혔다. 문제는 자백 없이는 올바른 벤을 찾더라도 소유자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DNA 분석이 사용되지 않았고 벤에는 멜리사의 물건이나 지문과 같은 추가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또한 새로운 목격자를 찾으려고 시도하여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벤과 다른 단서를 찾는 수색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 사건은 중단되었다. 멜리사의 사건은 언론에서 널리 논의되었고 대중은 그녀의 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특히 버려진 철도 정류장과 같은 위험한 장소 근처에서 여성이 딸을 혼자 돌아다니게 한 것에 분노했다. 더 분노스러웠던 것은 그 시간에 어머니가 술집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신문들은 자넷이 이혼 후 알코올 문제가 있었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대중은 또한 개입하지 않은 사회 서비스를 비난했다. 자넷은 기자들과 대화하거나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돌봄센터는 가족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알림을 받았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멜리사를 돌봄시설로 데려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벤을 찾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어떻게든 사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이론과 가설을 검토했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단서는 또 다른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고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2000년, 사건 발생 12년 후 수사관들은 첫 번째 진지한 용의자를 가지게 되었다. 이즘 뒤건의 범죄 에피소드를 자백한 토미 리는 그의 많은 행위가 이 사건의 세부 사항과 일치했기 때문에 멜리사 사건에서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토미는 소녀 근처에서 목격된 벤 운전자와 비슷했고 다양한 주를 여행하는 동안 종종 빈 차량에서 밤을 보냈다. 그러나 모든 일치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토미가 그 시간에 로렌스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그가 다른 주에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경찰은 여러 번 사건을 검토하고 가능한 용의자들을 조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상황은 2013년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때까지 수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다른 사건으로 로렌스에서 한 남자를 체포한 수사관들은 그로부터 멜리사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그 남자는 1988년 13살이었을 때 자동차와 관련된 소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멜리사가 실종된 날, 그는 마이크라는 남자가 옆에 있는 술집 계단에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목격자는 마이크를 알고 있었고 그의 의심스러운 평판을 알고 있었다. 지나간 후 10분 뒤에 돌아왔을 때 그는 소녀가 마이크와 그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보았다. 25년 동안 침묵했던 이유를 물었을 때 그 남자는 경찰과 관련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이 해당 소녀를 보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는 이것을 형과 상의했고 형은 그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즉시 그의 이야기에서 심각한 모순을 발견했다. 목격자는 어두웠을 때 저녁에 소녀를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에 대한 수색은 아직 밝을 때인 오후 4시경에 시작되었다. 술집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실종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소녀가 눈에 띄지 않게 술집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은 가능성이 낮았다. 경찰은 목격자가 다른 소녀를 보았을 수 있거나 그의 진술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이크의 가능한 관여를 조사했지만 이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14년에 그들은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오래된 사건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점에서 DNA 분석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증거를 찾을 것을 희망했다. 그들은 멜리사의 옷과 다른 물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거기에서 외부 DNA를 발견하지 못했다. 증거 중에는 손톱 아래에서 채취한 샘플도 있었고 이것도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외부 피부 입자를 발견했고 이를 실험실로 보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알 수 없는 남자의 부분적인 프로필만 얻을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개보학 회사에 연락했다. 전문가들은 샘플을 검사하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능한 소유자를 찾기 시작했다. 부분 샘플이 정확한 개인 식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샘플 소유자의 가능한 친척을 찾았고 맥클린턴 가족을 발견했다. 수사관들은 가능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DNA 프로필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몇 년이 걸렸다. 그들은 1988년에 로렌스에 있었을 수 있고 나이와 다른 매개 변수에 맞는 사람을 확인했다. 마침내 그들은 두 형제로 범위를 좁혔고 그중 한 명은 마빈 맥클린턴이었다. 그는 엘라베메에 살았지만 80년대 후반에는 로렌스에서 20분 거리에 살았고 목수로 일했다. 또한 그는 멜리사가 있었던 술집 근처의 교회를 자주 방문했다. 마빈은 또한 약 30년 동안 교도소 간수로 일했지만 휴식기가 있었고 88년에는 그런 휴식기 중에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가 당시 오래된 갈색 밴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수많은 표를 제외하고는 범죄 경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마빈은 2번 결혼했지만 두 아내 모두 그를 떠났다. 그는 첫 번째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찾는 동안 멜리사의 어머니는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질병과 싸웠고 딸의 실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결코 알지 못했다. 마빈과 그의 친척들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 후 수사관들은 그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범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2021년 수사관들은 엘라베마로 가서 80년대 후반의 사건에 대해 마틴에게 질문했다. 멜리사의 사건에 관해서는 그는 자신의 관여를 단호히 부인했다. 그러나 증거에서 그에 가까운 친척 중 한 명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틴은 그것이 자신의 형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같은 해에 마틴은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완전한 일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멜리사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부분적인 DNA 프로필은 마틴이 범인이거나 그와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의 가까운 남성 친척들을 모두 조사한 후 수사관들은 그들 중 누구도 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심은 다시 한번 마틴에게 집중되었다. 완전한 DNA 일치 없이는 유죄 판결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은 추가 증거를 찾는데 또 다른 1년을 보냈다. 수사관들은 또한 술집 계단에서 13살 소년이 멜리사와 비슷한 소녀와 함께 보았다고 주장한 남자인 마이클을 조사했다. 그의 DNA 샘플을 얻은 후 전문가들은 그가 손톱 아래에서 피부 입자가 발견된 사람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마이클은 최종적으로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마틴을 방문하고 그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다. 2022년 4월 그들은 그의 지속적인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체포 시 마틴은 의심스러운 발언을 했다. 적어도 나는 내 연금 20년을 받았다. 이 시점에서 그는 74세였고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으로 보내졌다.
판사는 다른 수감자들이 그가 무엇을 비난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전에 교도소 간수로 일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를 지속적인 감시해 두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는 저해 과정에 의존했다. 멜리사의 손톱 아래에서 마틴 가족 구성원의 DNA가 발견되었지만 그의 가까운 친척들 중 누구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었다. 먼 친척들의 경우 그들의 DNA 일치도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이를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기소는 마틴이 1988년에 술집과 같은 거리에 있는 교회를 자주 방문했고 비슷한 밴을 소유했으며 차량 옆에서 소녀를 본 목격자의 설명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그 남자의 변호사는 즉시 범인의 완전한 DNA 프로필이 없는 것이 그의 의뢰인의 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후 변호사는 그의 두 전문가를 불렀다. 유전학자는 부분적인 DNA 프로필이 가족과 일치한다고 해서 샘플이 모든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을 가질 수 있는 먼 친척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머틴 자신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언하기를 거부했고 12월 말에 배심원들은 심의를 시작했다. 그것은 거의 일주일이 걸렸고 12월 27일 그들은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일부 배심원들은 완전한 DNA 프로필 없이는 머틴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유죄라고 판단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판사는 재판을 무효로 선언해야 했다. 2024년 초 검찰은 새로운 재판을 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9월 30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머틴은 감옥에 남아있다. 그는 이제 76세이고 새 재판을 기다리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는 몇 가지 건강 문제가 있다. 법원이 다시 그를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면 그는 석방될 수 있고 멜리사의 사건은 미해결로 남을 것이다.